섬광 한 번에 7만 명이 증발했습니다. 원자폭탄 한 방에 일본 도시 전체가 지옥으로 변했어요. 3일 후 두 번째 원폭이 떨어졌고 다시 4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미국은 이 결정을 수백만 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판이 80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과연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오늘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5년 4월 미군은 일본 본토 침공을 앞두고 오키나와 섬에 상륙했습니다. 이 작은 섬은 태평양 전쟁 최악의 지상전 무대가 되었고 82일간 지속된 전투는 말 그대로 도살장이었어요. 미군 5만 명이 전사했고 일본군은 8만 명에서 11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민간인 희생이었어요. 오키나와 주민 30만 명 중 절반인 1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군은 민간인들에게 미군에게 항복하느니 자결하라고 강요했고 수많은 가족이 절벽에서 함께 뛰어내렸어요. 동굴 속에서 수류탄으로 집단 자살한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미군은 이 광경을 목격하며 경악했고 본토 침공이 얼마나 끔찍할지 예상하기 시작했어요. 일본군은 끝까지 항전하는 전술을 고수했습니다. 동굴과 벙커에 숨어 최후의 한 명까지 싸웠고 항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투가 끝난 후에도 일본군 잔존 병력은 게릴라전을 이어갔습니다. 미군 정보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본토 상륙 시 예상되는 희생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오키나와 전투는 미군 지휘부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작은 섬 하나를 점령하는데 이 정도 피해가 났다면 일본 본토 전체를 침공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원폭 사용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1945년 4월 12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부통령이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지만 그는 전쟁의 세부 상황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취임 당일 스팀슨 육군 장관은 트루먼에게 극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트루먼이 받은 첫 보고서는 암울했어요. 일본은 항복할 기미가 전혀 없었고 본토 방어를 위해 전 국민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운폴 작전이라 불린 일본 본토 침공 계획은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고 양측 합쳐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트루먼은 단 하나의 명령만 내렸습니다. 미국인의 희생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라. 새 대통령은 전임자와 달리 망설임이 없었어요. 루스벨트는 외교적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트루먼은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 출신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했어요. 미국 젊은이들을 더 이상 죽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군부는 트루먼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했어요. 메가더와 니미츠는 본토 침공 계획을 계속 준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두 원폭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트루먼은 취임 3개월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1942년부터 비밀리에 진행된 맨해튼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과학 프로젝트였습니다. 총 13만 명이 참여했고 20억 달러가 투입됐어요.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로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이었습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이끄는 과학자들은 뉴멕시코 사막 한가운데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1945년 7월 16일 새벽 인류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 테스트가 성공했습니다. 폭발력은 TNT 2만 톤에 달했고 섬광은 400km 밖에서도 보였어요. 오펜하이머는 이 광경을 보며 힌두교 경전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과학자들은 성공의 환희보다 공포를 먼저 느꼈어요.
스팀슨 육군 장관과 군 위층은 즉각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원폭이 전쟁을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무기라고 판단했어요. 일본 본토에 수십만 명의 미군을 보내 수년간 피 흘리는 대신 폭탄 두세 발로 일본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만약 일본이 끝까지 항전한다면 원폭 외에 대안은 없다는 결론이 군 내부에서 빠르게 확산됐어요. 그러나 모든 과학자가 이 무기 사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는 70명의 과학자와 함께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민간인 지역에 사전 경고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군부는 이 청원을 묵살했습니다. 이미 전쟁을 끝낼 카드는 정해져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945년 7월 26일 미국과 영국, 중국은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즉각 무조건 항복하라. 거부할 경우 신속하고 완전한 파괴가 뒤따를 것이다. 선언문은 명확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본 지도부가 포츠담 선언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표현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이것을 천황제 폐지로 해석했습니다. 일본에서 천황은 단순한 국가 원수가 아니라 신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절대적 존재였어요. 천황제가 사라진다면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내각과 군부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 항복보다 낫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원폭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선언문의 신속하고 완전한 파괴라는 경고는 그저 미국의 공허한 협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미 도쿄와 주요 도시들이 대공습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미국이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판단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최후 통첩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어요. 한편 일본은 소련을 통한 평화 중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아직 일본과 전쟁 상태가 아니었고 일본은 소련이 중립국으로서 미국과의 협상을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조건부 항복만 받아들여진다면 전쟁을 끝낼 의향은 있었지만 이 의사는 미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츠담 선언은 일본에게 닿지 못한 메시지가 되었고 비극을 막을 마지막 기회는 사라졌어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히로시마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폭격수 톰 페레비는 폭탄창을 열었고 리틀보이라는 암호명의 우라늄 폭탄이 투하됐어요. 무게 4톤의 폭탄은 44초 동안 낙하했고 지상 600m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순간 온도는 섭씨 100만 도를 넘었고 도시 중심부는 3초 만에 증발했어요. 폭심지 반경 1km 이내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자만 남긴 채 순식간에 증발했고 건물은 분자 단위로 분해됐어요. 2km 밖에서는 열선에 의해 피부가 녹아내렸고 폭풍으로 날아간 유리 파편이 사람들을 관통했습니다. 7만 명이 즉사했고 같은 숫자만큼이 며칠 내에 추가로 사망했어요. 방사능 피해까지 합치면 최종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피부가 녹아 흘러내린 채로 걸어다녔다. 눈알이 녹아 흘러내린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소리쳤다. 강물은 시체로 가득 찼고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의료시설도 파괴되어 치료는 불가능했고 방사능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일본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어요. 놀랍게도 일본 정부는 즉각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군부는 충격을 받았지만 미국이 두 번째 원폭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어요. 육군 장관 아나미 고레치카는 본토 결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히로시마가 잔해가 된 지 24시간이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항복 결정을 미루고 있었어요. 두 번째 비극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오전 B-29 폭격기 박스카가 두 번째 원폭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했어요. 당초 목표는 고쿠라였지만 구름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차선책인 나가사키가 선택됐습니다. 플루토늄 폭탄 펜맨은 히로시마의 리틀보이보다 더 강력했지만 지형 때문에 피해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그럼에도 4만 명이 즉사했고 총 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일본의
더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침공을 시작한 것입니다. 150만 명의 소련군이 국경을 넘었고 일본의 관동군은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일본이 유일하게 믿고 있던 소련을 통한 평화 중재 전략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미국뿐 아니라 소련과도 동시에 싸워야 하는 절망적 상황에 빠졌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순간이 진짜 전환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원폭보다 소련의 참전이 일본 지도부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는 분석이에요. 일본 최고 전쟁 지도회의에서 도고 시게노리 외무장관은 더 이상 싸울 방법이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군부는 여전히 저항했지만 천황 히로히토는 처음으로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8월 10일 새벽 황궁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각은 여전히 의견이 갈렸지만 히로히토 천황이 직접 발언했어요.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다. 항복을 받아들인다.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천황이 정치적 결정에 직접 개입한 순간이었습니다. 8월 15일 히로히토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항복을 선언했고 제2차 세계대전은 마침내 끝났어요. 원폭 사용을 옹호하는 측의 핵심 논리는 명확합니다. 일본 본토 침공 시 예상되는 희생이 원폭 피해보다 훨씬 컸다는 것이에요.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다운폴 작전 계획서에 따르면 미군 사상자는 최소 5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본 측 사상자는 민간인 포함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어요. 따라서 10만 명의 희생에 수백만 명을 살렸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일본군의 철저한 항전 문화였어요. 오키나와와 이오지마 전투에서 일본군은 거의 전멸할 때까지 싸웠고 항복한 병사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민간인들도 죽음을 통한 명예라는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집단 자살을 선택한 사례가 무수히 많았어요. 본토 침공이 시작되면 일본 정부는 전 국민을 동원해 죽창으로라도 저항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게릴라전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면 전쟁은 수년간 지속됐을 것이에요. 또한 원폭 없이도 이미 일본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에서는 단 하룻밤에 10만 명이 사망했어요. 소위탄이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었고 히로시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군은 수십 개 도시를 계속 폭격했지만 일본 군부는 여전히 항복 의사가 없었어요. 재래식 공습으로는 일본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황의 공식 항복 선언이 필요했다는 점이에요. 일본의 정치 구조상 천황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폭의 충격과 소련의 참전이라는 이중 타격이 있었기에 히로히토는 역사상 처음으로 항복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옹호론자들은 원폭이 없었다면 천황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폭 사용에 반대하는 측은 명확한 대안이 존재했다고 주장해요. 무인도나 군사시설에 대한 시연 폭격이 가능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 다수는 도쿄만 앞바다 무인도에 폭탄을 떨어뜨려 그 위력을 보여주기만 해도 일본은 항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시카고 대학 과학자들이 작성한 프랑크 보고서는 민간인 지역 공격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군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군사 목표물만 선택하는 방안도 있었어요. 규슈 남부에는 일본군 주력 부대가 집결해 있었고 군사기지와 병참시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곳에 원폭을 투하했다면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일본군의 치명타를 입힐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군은 이런 옵션을 진지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밀집 지역이 오히려 우선 목표가 됐어요. 소련 참전만으로도 일본이 항복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소련의 만주 침공이 원폭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봐요. 일본은 소련을 통한 중재를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소련이 적으로 돌아서자 모든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미국이 며칠만 더 기다렸다면 원폭 없이도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조건부 항복을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일본 지도부는 이미 패배를 인지하고 있었고 천황제만 유지된다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포츠담 선언 이후 일본은 스웨덴과 스위스를 통해 협상 의사를 타진했지만
하지만 미국은 무조건 항복만 고집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천황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고, 이는 애초에 조건부 항복을 받아들였어도 됐다는 반증이 됩니다. 가장 강력한 비판은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는 윤리적 문제입니다. 국제법상 군사 목표와 민간인 피해 사이에는 비례성 원칙이 존재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명백히 민간인 밀집 지역이었고, 군사적 가치보다 민간인 희생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서조차 원폭 투하의 윤리적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해도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반대론의 핵심입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원폭 투하에 대한 논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은 이 결정을 수백만 명을 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세계는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어쩌면 둘 다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원폭이 전쟁을 즉각 끝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에요.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을 결정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원폭과 소련의 참전이라는 이중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원폭이 없었다면 전쟁이 언제 끝났을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민간인 지역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시연 폭발이나 군사기지 공격, 소련 참전을 기다리는 것, 조건부 항복 수용 등 다른 길이 존재했는지는 영원히 논쟁거리로 남을 것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죽어간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 그 대부분은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순식간에 증발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 방사능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원폭 투하는 전쟁이 인간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예요. 정의로운 전쟁도 완벽한 승리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비극과 질문뿐이에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가 아닌 우리 각자가 내려야 할 것입니다.